안녕하세요. 중앙전망대입니다.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뉴스보다 핫하게, 리포트보다 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며칠 우리 주식시장은 정말 드라마틱하고 스펙타클하고 정말 그런 며칠이었는데, 자, 이 지금 그 우리 대북 리스크, 그게 이제 사실은 본사는 우리니까 그게 제일 타격은 우리가 있겠죠. 근데 글로벌 시장은 도대체 어떤가? 이제 충격을 좀 받나? 뭐 이런 그런 건데, 먼저 뉴욕이 잘 나가다가 조금 좀 주춤, 뭐 빠지긴 빠졌는데 뭐 많이 빠진 것 같지는 않고 주춤주춤하는 모습이죠. 예, 뭐 조정이 나타났다고 하지만 뭐 1%도 채 되지 않고요. 네. 뭐 그동안에 다우 같은 경우에는 뭐 신고가를 한 9일 연속 경신을 하다가 그렇죠. 한 이틀 정도 뭐 조정을 받은 거니까 이거는 뭐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숨고르기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뭐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주식시장이 크게 뭐 나스닥도 요동치지 않았고요. 뭐 환율도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큰일 없었고, 금리 시장도 뭐 그랬고,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뭐 대북 문제, 북한의 문제라고 헤드라인 달렸지만 자산 가격의 움직임만 놓고 보면 그게 이렇게 확대 해석할 문제까지는 아니다. 뭐 미국 시장은 이렇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다우가 무지하게 달려온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고, 네. 그 가운데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일 연속 신고가를 냈으니까 그 뭐 파죽지세로 올랐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다우는 조금 구성 종목도 좋았던 것이 뭐 나름 IT가 잘 나가긴 했지만 다우에는 또 산업재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또 산업재 주식이 다우가 IT가 주춤할 때는 또 산업재가 좋은 모양새 보여줬으니까 다우는 어찌 보면 구성 종목의 승리였다. 그래서 더 좋은 모양새를 보여주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 치면은 뭐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는 아직은 뭐 크게 대북 문제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기엔 너무 과대 해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있습니다. 조정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예, 이거 사실은 뭐 차트 그려놓고 보면 네. 뭐 거의 아무 일 없었던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1%도 채 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수준을 가지고 조정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여삼 연구원. 네. 채권 시장 어땠어요? 미국 채권 시장. 미국 채권 시장은 뭐 최근에 그래도 미국 쪽에서 뭐 과도하게 금리가 좀 낮은 데를 참석했고, 일부 뭐 그룹급 투자자들, 뭐 그룹급 인사인 뭐 그린스펀 같은 사람도 뭐 채권 시장 버블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좀 올라가는 듯 보였는데, 이번 대북 리스크 때문에 안전자산화가 조금은 들어오긴 했어요. 그렇게 들어왔다고 해야 겨우 한 3, 4bp 빠진 수준이고요. 그래서 2.2% 초반 수준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뭐 일부 요즘 한 2.3 정도. 그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또 약간은 쉬어가는 분위기인데, 뭐 다음 이벤트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채권 시장도 이제 뭐 올해 연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크게 뭐 깨진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관성적인 매기가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엔화도 조금 강해지고 뭐 이런 분위기긴 한데, 뭐 글로벌 안전자산 확대로까지 해석하기에는 금리 그 정도 빠진 것 같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이외에 다른 데서 뭐 특별한 채권에서 특이한 동향은 없어요? 지금 채권 시장은 좀 쉬어가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조금 유별나게 좀 금리의 상승폭이 좀 있었는데, 뭐 일단은 달러화 흐름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뭐 최근에 뭐 일단은 8월 달은 글로벌 통화 정책 휴직이고 8월 말에 있을 잭슨 홀 컨퍼런스가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일단은 뭐 큰 뭐 방금
윤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모멘텀을 제공하는 이벤트는 좀 부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뭐 대북 리스크가 있지만 그 부분에 의해서 글로벌 선진국도 주요국들 간의 자금 펀드 플로우가 큰 변화를 일으키진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좀 관망하고 있는. 그럼 외환 시장은 우리 외환 시장만 반응한 건가요? 외환 시장은 단 좀 채권 시장 조금 더 반응을 해서 뭐 특히 안전자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엔화와 스위스 프랑이 강세를 좀 보였고요. 유로화가 최근에 7월까지 달러와 약세를 일으킨 가장 주 요인이었는데 최근에 7월 말 대비해서는 0.2% 정도 약세로 돌아섰고요. 엔화가 한 1% 정도 강세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난 변화가 엔화 얼마로 끝났어요? 지금 110엔을 약간 이렇게 하회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원하는 1140을 넘었죠. 넘어섰고. 예. 며칠 전에 어젠가보다 1135원 정도가 어제였죠. 네, 뭐 그렇게 지금 양일간 뭐 10원 내외의 상승폭을 좀 보였습니다. 이 소장님. 네. 다우존스 겁나게 달려온 거잖아요. 네, 많이 미국 달려왔죠. 주식시장 자체가 다 겁나게 달려왔잖아요. 네. 그죠? 예. 트럼프가 뭐 잘한 거 있어요? 예? 트럼프가 뭐 잘한 게 있어요? 뭐 트럼프가 잘해서 올라간 주식도 아니고 네. 뭐 경제 펀더멘털이 좋아서 올라간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예. 그럼 뭐로 올라간 거예요? 저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식 갖다가 사전적이든 사후적이든 이렇게 예측하거나 분석하시는 분들 참 존경합니다. 근데 왜 존경해요? 그 뭐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는데. 다 모르죠. 특히나 이제 재밌는 게 최근 이제 우리 옵션 만기일 전후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트럼프하고 북한 쪽하고 말로 그냥 폭탄을 쏘아대다 보니까 했는데. 둘이 말폭탄을 잘 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언론이나 시황 쪽에서는 자꾸 이렇게 노스코리아 뭐 언급을 하면서 텐션 뭐 이런 식으로까지 다 하는데 아까 우리 지금 거의 주요 언론들 일면 탑이 북한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죠? 어제 저도 한참 그 집에서 CNN을 한번 틀어놓고 봤는데 도배를 했더라고요. 도배를 하죠. 예, 도배를 하는데 아까 우리 서동훈 센터장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장 가격 흐름을 보고 이걸 갖고 무슨 뭐 소위 말해서 국채 수익률 떨어졌다, 국채 가격 올랐다, 금값 올랐다, 엔화가 좀 강해졌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자산 선호라고 하기에는 정말 민망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장중에 언제나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비도파 수준이에요. 아 그래요? 이걸 갖고 그냥 시황 갖다 그렇게 갖다 붙이는데 그래서 오늘 언론 중 보도 중에 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서 한국발 서울발 기사가 한국 너무 덤덤하다. 국민들도 덤덤하고 인터뷰를 한 시민들도 뭐 전쟁 날 것 같지 않다. 시장도 조용하다 하는데 우리 시장만 조용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래도 당사국이라고 옵션 만기일날 그래도 푸닥거리는 했지 않습니까? 했죠. 오전에 그렇게 빠졌다가 이거 죽나 싶었는데 뭐 낙폭 코스피 8포인트면은 뭐 그 정도면은 우리 늘 보던 시장 흐름인데 그래도 1년 12번 오는 그 옵션 만기를 갖다가 매번 어떻게 광삼점으로 끝나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뭐 쓰리고 비슷한 거라도 나와야 흉내는 낸 거죠. 그것도 8월에 해마다 8월에 뭐가 많았잖아요. 재작년에는 위안화 뭐 있었고 10년 전 8월 이날 BNP 파리바 그 헤지펀드 청산하면서 본격적인 어떤 금융 위기의 서막을 시작했고 그런 상황인데 예,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좋은 달이 아니네. 막말로 지금 이 뭐 이제 입추는 벌써 접어들어서 선선해지긴 합니다만 이 더위에 큰 손들 다 지금 아직 휴가에서 복귀 안 했고 이런 와중에 뭐 쓰다 보니까 북한 합니다만 저는 조금 아닌 것 같다. 해외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주식이 조금 밀렸다. 밀릴 만해서 밀렸는데 하필이면 그때 북한 문제가 터졌다. 코끼리가 죽을 때 우야다가 바늘을 찔렀더니만 바늘에 찔려서 죽어 때려댄 거예요. 예,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너무 지금 북한으로 가셨는데 지금 북한 리스크는 좀 이따 또 얘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좀 하고 나는 미국이 이렇게 올라간 게 트럼프가 잘해서 올라간 거냐를 질문했더니 답은 짱구를 하시고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어차피 트럼프는 한 건 별로 없다. 지금 그거잖아요, 그죠? 트럼프가 한 거는 없죠. 별로 없잖아요. 자 그러면 윤석열 연구원 미국 최근에 좋은 지표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2분기에는 물가를 중심으로 해서 기대만큼은 지표들이 안 나왔어요, 미국이. 그래서 뭐 제일 대표적으로 경기 모멘텀을 보는 서프라이즈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네. 2014년 이후에 뭐 거의 바닥 수준을 보여줬거든요. 실제 경제가 너무 나빠서는 아니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잘 나오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눈높이가 지금 많이 낮아졌어요.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는데 실제 2분기 미국 성장률을 깠더니 그래도 전기비 연율로 한 2% 중반 정도는 2.6, 기록했고요. 예, 2.6 정도 나오고. 뭐 트럼프는 자기가 잘했다고 또 분석이 뭐 일단은 뭐 어느 정도 미국 경기에 대한 그 개선 방향 자체는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낮아진 그 경기 모멘텀 덕분에 이제는 컨센서스가 되게 현실적으로 낮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이 기준점이 낮아져서 그렇죠. 그래서 설문조사랑 똑같네. 맞아요. 그래서 요 근래 소프트 데이터들이 이제 ISM 제조업 지수는 잘 나왔는데 서비스업 지수가 좀 미스가 났어도 네. 뭐 고용 지표 뭐 20만 명 이상의 좀 안정적인 이번에 수준. 고용지표 얼마나 나왔어요? 20만 9천 명 논파 취업자 수는 증가했고요. 원래 한 잘 18만 명대 대비해서는 좀 잘 나왔고 잘 나왔네. 임금도 컨센서스 정도는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임금이 아직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수준이 아니라서 네, 그건 하여튼 너무 자세하게는 안 해도 왜냐면 뒤에서 다 해요. 난 트럼프가 뭐 잘한 건지 경기가 좀 좋게 계속 가는 건지 근데 그게 궁금한 건데 근데 보면은 네.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취임하고 나서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딱 그 지지율에 맞물려서 움직이는 가격 지표가 미국 금리가 그걸 따라서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취임했을 때 뭐 재정을 통해서 뭐 많은 네. 활성화를 넣어주고 뭐 경기 모멘텀 줄 거고 뭐 인프라 관련된 거 뭐 기대 많이 갖고 갔는데 그래서 금리가 많이 올랐었죠.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그 지지율 거품이 빠지면서 금리도 같이 좀 같이. 최근에 낮아져 왔고 네. 그 유동성 효과가 페드도 그렇게 지금 뭐 긴축 기조는 이어가고 있지만 네. 그렇게 압박적이지 않을 거야. 그런 부분들이 또 금융시장에는 또 한켠에 또 힘이 돼주죠. 그래서 네. 옐런 의장 발언도 주시장에는 뭐 긍정적인 재료가 됐던 것 같고요. 근데 그 미국 경기 확장세 이 정도 지금 사실 미지근한 경기 확장세잖아요. 근데 물론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건 맞는데 이 정도 경기 확장세다 또 이 정도의 뭐 경기 지표다 이러면 그 미국의 지수를 나스닥이든지 뭐 다우존스든지 아니면 무슨 뭐 S&P든지 뭐든지 이거를 갖다 충분히 뒷받침해 줄 만한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경제 지표의 수치로 보면 지금의 상황이 정당화될 수 있냐 보면은 그거보다는 좀 지수가 좀 높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은요? 그러니까 이 기업 실적 자체는 올해 괜찮습니다. 실적은 좋고. 예, 올해가 작년보다 돈벌이는 더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싸냐를 논외로 하고 지수가 올라가는 것과 기업 이익 간에만 관계만 놓고 보면 어쨌든 올해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것 자체는 기업 이익에 설명을 해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올라가지만 흔히 이야기하는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보통 S&P 500 기준으로 뭐 밸류에이션이 한 17배 된다고 하는데 지수가 매일같이 올라가 고점을 뚫는다고 해도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건 결국은 시장이 이익만큼 올라가 준다는 거니까 경제 전반에 걸친 체력이 지금 수준을 정당화시킬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좀 부담스럽지만 네. 적어도 최근의 흐름은 이익은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궤적은 설명해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개 분기 연속 S&P 기준으로 그 기업 이익이 10%대 이상을 나왔어요. 2011년도 이후 처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연말 연시에는 친성장 정책의 기대감이 컸지만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셔서 다 꺼졌고요. 네. 그리고 설문조사 S&P 기업들 실적 발표한 기업들 대상으로 해봐도 약 10% 초반대만 네. 트럼프 정책 때문에 올랐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지 그 트럼프 정책에 의해서 올랐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적은 그나마 호조세에 의해서 주가가 막 버블이라고 뭐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실적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근거로서는 좀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뭐 기업 실적이 되게 대단히 뭐 웬만큼 좋고 예. 경기 지표 대단히 안 나쁘게 좀 미지근하게 나오고 돈은 엄청나게 풀어줬고 주식시장은 달릴 수밖에 없겠네요. 뭐 원래 속성이 달리는 게 주식시장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월요일 날 방송이 나가면은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한가한 소리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게 네.
그래 이 수목 이틀 동안 옵션 만기를 포함한 이 수목 이틀 동안에 특히 이제 그 트럼프하고 북한 사이에 말이 많아지고 괌을 때리니 많이 하는 거기서 이틀 동안의 낙폭이 의외로 커가지고 네. 주변에서 좀 많이 아파합니다 보면은 우리요. 우리 국내 국내 이제 국내로 들어가서 얘기해 보죠. 개인들 보면은 그래서 뭐 아닌 말로 그렇게 얘기하죠. 벤츠 S 시리즈 한 2대 날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큰 거 몇 장 날렸다. 조금 이렇게 개인들 중에도 크게 하는 사람들. 좀 슬프겠다. 저는 샀는데 주가 방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주식이 잘 가고 있다라는 그 얘기보다는 조금 이제 지금 우리가 방송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주에 나타났던 어떤 우리 시장의 요 균열 네. 이게 일시적인 것인지 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하여튼 관심인 지표는 것 봐야 같아요. 돼. 지표는 네, 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으로 한번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네. 먼저 이게 우리 이제 북한 리스크 때문에 우리가 그 북한 리스크 때문에 지금 계속 그 우리 주식 시장이 좀 안 좋았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실제로 외국인들이 대북 리스크 때문에 셀 코리아를 하는지 좀 짚어봐야 되는데 이거 우리 이제 분야별로 한번 돌아가면서 짚어보면 먼저 주식 시장은 많이 팔았죠? 여기서 얘기해 주셔야 되나? 예, 주식시장은 8월 들어서는 뭐 거의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예, 근데 며칠 동안은 더 둘이서 말폭탄 날릴 때는 말로는 ICBM 쏘긴 하더라고 둘 다. 그때는 뭐 많이 빠졌잖아요. 이게 8월 그러니까 지금 시점 보면 이번 주에 특히 네. 많이 팔았죠. 뭐 일주일 많이 가까이 팔았죠. 팔았으니까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그 현상만 놓고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번 북한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예, 주식시장에서는 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과거 같은 경우에는 큰 이벤트가 지정 확정 리스크라는 명목으로 큰 이벤트가 터지면 그래서 주가가 빠지면 그때는 주식을 사는 기회다 이렇게 인식을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액션이 나는 게 아니라 계속 구두로 격한 단어만 오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길어지나 하는 차원에서 조금 조정의 매도의 규모가 또 지속성이 좀 이번엔 좀 길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확실히 그 영향이 수급 측면에서 보면 있었다 볼 수 있겠죠. 사실은 제가 이제 삼성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어제 오늘 삼성전자 주가를 방어를 하기 위해서 예. 들어갔죠. 샀습니다 제가. 어제 한 주 오늘 한 주. 두 주 사니까 500만 원이더라고. 나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작지 않더라고. 어제 한 주 오늘 한 주 샀는데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 한 1, 2% 빠진 거 아니에요? 고점에서? 고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외국인 매도액을 봤더니 수천억을 매도했더라고요. 대부분이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몰려 있는데요. 그건 뭐 대부분 거기죠. 좀 우리나라 시장의 조정이 상대적으로 큰 거는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IT 업종이 전 세계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뭐 우리나라만 도드라지게 더 오르긴 했지만 네네. 전 세계적으로 IT가 다 올랐고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데 다른 데 비해서. 그러니까 올해만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네. 지수로 놓고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연초 대비 고점이 한 IT 지수는 한 40% 올랐고요. 네. 뭐 미국, 대만 이런 데 한 20% 정도 올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를 좀 오히려 많이 차익 실현을 올랐다. 하겠다라는 욕구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근데 2분기의 실적을 둘 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는데 네. 그 주식을 특별히 이렇게 못 살게 굴어야 되는가.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렇게 돈을 잘 벌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얘기하는 밸류에이션 한 5배밖에 안 되거든요. 네. 삼성전자 8배, 9배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이 주식을 이렇게 못 살게 굴어야 되는가? 그냥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좀 쉬고 싶은 구간에서 네. 이런 이벤트가 터져서 네. 우리나라 IT만 조금 더 억울하다, 괴롭힘을 당했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을 있습니다. 한다? 네. 그럼 S&P 500 밸류에이션 수준까지 간다면 뭐 한 돈 1,000만 원 갈 수도 있네요. 삼성전자가.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10배를 준다. 10배를 준다. 그러면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300만 원.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한 17배. 17배 준다고 하면은 한 500만 원 가겠네. 500만 원 가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난 어제하고 오늘 산 거
정고점 255만 원만 가면은 그냥 팔고 단타로 먹고 나오려고 들어간 건데 안 되겠네. 계속 들고 있어야 되겠네. 500만 원 간다는데 지금. 뭐 예, 대를 물리셔도 뭐 되지 않을까. 500만 원 가면은 두 주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아니, 자 이제 채권 시장 잠깐 우리 채권 시장 그러면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안전자산 얘기를 하면서 또 나왔던 게 이제 이게 컨트리 리스크면 사실 채권도 네, 때려야 우리나라 채권도 버려야 되는데 또 때마침 금리가 제법 많이 올랐어요. 이번 주간만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국고 3년 금리가 10bp 이상 올랐습니다. 네. 뭐 1.7% 중반에서 지금 1.8% 중반까지도 봤는데, 근데 사실 이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가 있었어요. 선물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표면적으로 아 외국인조차도 한국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한 100조가 넘는 잔고를 갖고는 현물 시장, 더 선물보다 더 중요하죠. 사실은 한국에 네. 안 되겠다 싶으면 나가야 돼. 네. 현물 시장에서 오히려 매수가 들어왔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 진짜 전쟁이 난다라고 가정했으면 외국인들의 채권 시장 플로우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고. 아니 그 순간 채권 값이 원래 똥값이 되죠. 전쟁 나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뭐 그 CDS 관련해서도 최근에 좀 올랐다 하지만 겨우 60bp 대거든요. 그 정도 수준 갖고 전쟁을 언급할 정도의 안전성은 아니고요. 또 중요한 게 최근에 그러면 금리가 왜 올랐냐? 외국인 선물 자금은 환율 쪽의 민감도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환율에 대한. 환율하고 엮여 있는 그 헤지 펀드들 포지션도 좀 있다고 하는데 원화가 약세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면서 일부 그쪽에 선물 자금들 민감도가 높은 자금들이 좀 빠져나간 게 있고, 네. 그다음 최근에 이제 국내 내부 정책 요인이 더 컸어요. 뭐 부동산 시장도 지금 좀 슬로우하면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얘기 나오는데 거기에 최후의 수단으로 금리 인상도 뭐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뭐 약간 청와대 발로 하나가 뉴스가 뜨면서 아이고 이주열 총재도 약간 그쪽으로 이미 6월 달부터 얘기를 좀 시간을 주고 하셨는데, 있었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충격이 들어와서 국내 금리가 올랐는데 아까 얘기하셨던 표현 그대로 지금 바늘이 찔렀는데 코끼리가 그 찔린 다음에 원래 그 충격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그런 쪽이지 이게 진정한 컨트리 리스크냐 그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 시장은요? 예, 환 시장도 환 시장은 반응한 거 맞죠? 환 시장이 반응했죠. 반응했는데 이제 수요일 날 전일 대비 종가 기준으로 10원 10전,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 날 뭐 한 6원 80 뭐 그 정도인데 네. 이게 그러면은 전쟁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건 아니다. 반응이냐? 예, 왜냐 뭐 10원 정도의 등락은 우리가 늘 볼 수 있었고 네. 또 하필이면 이제 글로벌 달러도 살짝 돌고 있었고요. 네. 그 연초부터 해서 뭐 저기 누굽니까 트럼프하고 피터 나바로 막 스테레오로 막 달러 약 외치면서 이렇게 왔고 6월쯤에는 드라기까지 가세해서 달러 약, 그다 옐런까지 뭐 이렇게 얼쑤하면서 이제 달러 약이 왔는데 그게 이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봤을 때 박스권 하단에 왔고 우리 서울에서는 1110원에서 한 두어 번 이렇게 다지면서 바닥 확인됐고 바깥에 돌고 그 다음에 뭐 북한에서 왈왈거리고 네. 뭐 서로 뭐 그럼 왈왈 정도는 아닌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여기서는 이제 한번 뜨긴 뜨는데 뭐 어차피 또 제가 주식도 팔아놨으니까 돈 갖고 나가야 될 필요도 있을지도 모르고. 제가 요즘 자주 쓰는 표현으로 이 정도 환율 가지고 이게 뭐 전쟁 날 나라의 환율이다 하는 거는 좀 넌센스다. 그런데 외환 시장에서 그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8월 말 잭슨홀 우리 이제 다들 뭐 시장 관계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뭐냐면 워낙에 22하고 드라기가 예고편을 갖다가 너무 섹시하게 이렇게 띄워가지고 마치 뭔가를 보여줄 것처럼 8월 잭슨홀에서 그거 기다리죠. 얼마 안 있어서 9월 7일 날 22 통화정책회의 있고 한 일주일 있으면 FOMC 9월에 FOMC 있고 하니까 여기가 그래서 살살 나오는 거죠. 벌써 이제 변곡점에 달러가 변곡점에 도달했다 하는 얘기는 변곡점이 뭐 딴 거 있겠습니까? 반년 넘게 밀렸으니까 이제는 변곡점이라는 얘기는 달러가 강해질 수 있다는 그런 시각들. 달러 약세 기대 심리가 너무 큰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 거기다가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 뭐 롱플레이를 하려면은 통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저러다가 뭐 둘 다 또라이인데 둘 중에 먼저 미친 놈이 한번 땡기면 이거는 뭐 약간 뭐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원래 이제 게임이로는 또라이끼리 싸우는 게 이제 치킨 게임이잖아요. 정말 또라이들이지. 네. 뭐 심한 경우에 핸들 뽑아버리고 간다며요. 아예 돌릴 방법이 없게. 돌릴 방법이 없게. 딱 핸들 딱 뽑아 전중에 나 던졌다 딱 이러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참. 근데 한 가지 저 본부장님께서 환율 얘기
뭐 길게 하지 마라 하셨으니까 요 말씀은 아니, 오늘 이렇게 길게 하셔도 돼요.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에 게 끝나야 될 시간에 알겠습니다. 조금 요즘 이렇게 저도 최근에 들은 뭐 정보입니다만 은행들이 네. 키코 사태 이후로 사실상 그 환해지에 있어서 어떤 옵션을 갖다 이렇게 합성한 그런 거는 키코 사태 이후로 상당히 자제했었습니다. 그렇죠. 은행들도 자제했고 업체들도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아이 막 그런 거 정 떨어져 했는데 이게 지금 요즘 한참 또 유행 중이에요. 아 그래요? 본질은 키코하고 비슷합니다. 그냥 이름이 좀 다르고 약간의 조건이 다를 뿐이지. 지금 환율보다도 뭐 예를 들어서 한 3, 40원 더 높게 팔 수 있도록 해줄게. 뭐 해봐야 전부 코 묻은 돈들이에요. 네. 중소업체들 그냥 10만 불, 20만 불 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보다 한 3, 40원, 뭐 1,170원 정도에 팔 수 있도록 해줄게. 네. 그런데 1,170원 위면은 그냥 할 수 없다. 1,170원에 팔아라. 근데 지금 1,170원에 회피하지 않아? 지금 대부분의 뭐 기껏해야 1,140원 아래 위로 2, 30원 이 환율을 너무 오래 봤기 때문에 1,170원이 바꿔준다 하면은 다들 막 너무 좋죠. 근데 1,170 이상 가는 건 자기가 다 먹는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것도 옛날 키코의 원리와 똑같습니다만 네. 그 얘기는 1,170원에 팔 수 있도록 해줄게 1,140원인데도 하는 얘기는 콜옵션을 갖다가 팔아야 만들어지는 상품이거든요. 네. 1,170원 행사 가격에. 그러면 그 1,170원에 살 수 있는 콜옵션을 누가 샀을까? 옛날 키코 때도 마찬가지지만 월가애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뭐 980, 뭐 1,020 그 행사 가격의 콜옵션을 1,400, 1,500, 1,600을 해서 다 말아먹었던 게 걔들인데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제가 받는 느낌, 이런 상품이 다시 또 이렇게 자꾸 은행과 기업들 사이에 회자된다, 자꾸 한다 하는 얘기는 바깥에서는 그러면 그러한 환율 급등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경계할 만한 상황입니다. 환율이 그동안 너무 적었고 너무 변동성이 적었고 그거는 뉴욕 증시도 요즘 그런 얘기가 논란이 계속 나오지만 네. 변동성이 언제까지 이룰 수 있느냐. 곧 폭발한다. 근데 폭발할 만한 게 8월 말 9월 중순까지 이렇게 몰려 있고 뭐 그거는 언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말 9월 중순 얘기는 뒤에도 계속 네. 이어져서 갈 거니까 네. 어차피 우리 금리 얘기 나오면 네. 안 할 수 없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 그 서 이사님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뭐 채권시장 별로 반응 없었던 거고 외환시장도 저게 전쟁의 환율은 아닌 거고 사실은 뭐 전쟁이다 그러면 그냥 2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 순간에 사실 그죠? 채권도 그 순간에 수익률을 뭐 한 90% 이렇게 가야 될지도 몰라요. 아니 전쟁 나면은 그렇죠. 인플레이션 생각해 보세요. 반토막이야 반토막 바로. 그런 건데 그쪽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네. 우리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이 심하게 터졌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터지더니 좀 있으니까 이제 다른 대형주들도 좀 같이 많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죠? 예.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전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많이 올랐고요. 네. 그래서 팔고 싶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는 7월 20일 경부터 IT는 조정을 받고 있었거든요. 계속 팔고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가 파는 과정에서 잡음이 좀 들어오니까 조금 더 세게 팔게 만든 빌미는 제공을 했지만 네. 지금 대부분 문제가 시장의 조정의 어떤 이 주요 쟁점이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다. 과정에서의 좀 잡음이고 네.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휴직에 들어가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 서동필 이사님하고 이진호 소장님한테만 질문.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아주 짧게. 네. 지금 조정장이잖아요. 어쨌든 주식시장은. 네. 그죠? 네. 조정이잖아요. 네. 어디까지? 조정 다 온 거예요? 아니면 더 가야 돼? 뭐 혹시 모르니까 저는 2,300 정도. 2,300. 예. 저는 본부장님 이번에 두 주 사신 삼성전자 기준으로 네. 230만 원이 굉장히 다지면서 올라온 레벨이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목요일 종가는 거기서 한 5천 원 못 미치는 상황인데 네. 요 230만 원에서의 그 공방을 좀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수에 그 삼성전자의 영향이 크고 워낙 크니까.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어떤 그 반도체 경기가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착시 현상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그거 좋으니까 다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네. 뭐 지금 곡소리 나는데도 많고 아직 네. 그런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한 200만 원 정도까지 210만 원이나 그 정도의 또 지지선을 갖다 테스트하는 상황이라면 네, 그러면 마르지선이 거기. 네, 그러면 삼성전자 추가 10%, 삼성전자 추가 10%, 그러면 지수는 뭐 추가 한 5, 6%, 뭐 그 정도 이렇게 한번 예상해 봅니다. 네. 그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사실은 지금 제일 관건이 돼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옐런이 그 전까지만 해도 9월까지 금리 인상할 것처럼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국회 연설이었나요? 9월 금리 인상이 없고 대신에 자산 축소 쪽으로 갈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딱 나온 순간 나는 이 사람은 연임하고 싶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네. 언젠가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이 사람 연임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뭐 앞으로 잘한다고 칭찬도 나오고 트럼프가 뭐 그런데 이번에 잭슨홀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까 그 이진우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것처럼 그 한 9월까지 그때까지 이제 계속 사실은 이벤트인데 지금 고용이 엄청나게 서프라이즈 아니에요? 저 정도면? 뭐 일단 지금 완전 고용 상태 들어와서도 일자리 창출 4.3인가? 네. 실업률이 4.3%로 이제 자연 실업률인데 네. 일자리 증가가 20만 개 이상 평균으로 올해 뭐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면은 뭐 예전에 얘기했던 슬랙이 있는 것 같아요. 슬랙은 확실하게 예, 있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 계속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어쨌든 고용이 호조라고 할 정도의 분위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임금이 이제 조금 관건이긴 한데 고용 시장 자체는 그저께 졸트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전체적인 구직, 구인, 뭐 이직 뭐 이런 데이터를 봐도 네. 구인이 지금 뭐 최대치의 또 레벨까지 올라왔거든요. 고인구직 배율 자체가. 네, 그거 굉장히 높게 올라왔는데 실제 채용률은 그렇게 많이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서 뭐 이제 뭐 질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미국 고용 시장은 호조는 맞습니다. 그죠다. 네. 근데 그러면 그 성장률도 2.6 전기 대비 연율. 그러니까 확실히 이 대통령이나 정치인은 말이에요. 때를 잘 타야 되는 것 같아. 자기가 잘하는 건 아무 소용 없어. 때를 잘 타야 돼 그냥. 그래서 성장률이 갑자기 자기가 됐는데 지난 몇 달 동안 뭐 한 게 뭐 있다고 성장률이 그게 높게 나오겠어요. 근데 갑자기 좀 높게 나오니까 자기가 한 거잖아 다 이제. 트럼프 작년 이맘때 얼마나 거품 물고 다녔습니까? 곧 경기 침체고 주식시장 폭락 온다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이게 그런 건데 어쨌든 성장률, 실업률도 지금 또 내려갔죠? 네, 4.3. 4.3. 네. 4.4 들은 지가 바로 불과 얼마 전인데 네. 성장률도 2.6이면 지금 중상 이상은 한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리고 그 전에 2분기에 좀 아무래도 하드 데이터들이 조금 안 나오니까 그 성장 전망치 수준이 네. 좀 내려왔었는데 네. 예상보다 좀 잘 나와서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운대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러다가 혹시 옛날에 미국이 완전 고용 성장률이 3%라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5%가 됐었거든 그게 완전 고용이 5%다 이랬는데 다시 3%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뭐 골드만삭스 네. 내년도에 미국의 실업률을 3% 후반까지 떨어진다. 3.8 정도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FOMC에서 계속 얘기하는 올해 전망치 네. 실업률 이미 달성했고요. 네. 장기 전망치도 뭐 하회 하느니 마느니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 고용 시장은 진짜 양적 회복은 완전 성공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옐런 대시보드에서 몇 가지들이 아직 금융위기 이전 수준 회복 못했는데 그게 과연 고용 시장이 다 회복이 안 되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구조적인 미국 경제 변화가 있어서 경제 지표에서 그걸 반영하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볼 때지 뭐 고용 시장이 뭐 별로 뭐 그런 부분 물론 고민은 아무래도 임금과 물가에 포커싱 되어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고용 시장이 나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몇 가지만 우리 지표만 좀 몇 가지 좀 더 점검을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잭슨홀 미팅에서부터 이 전반적인 그 해석하는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근데 지표를 몇 개 더 점검해보고 싶은 거는
그 임금 상승률은 어느 정도로 나와요? 이번 달에 전월 대비 네. 0.3% 올랐고요. 네. 전년 동기로. 전년 동월은 2.5%로 4개월 연속 예, 똑같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도 2.5%니까 뭐 떨어지지 않았던 부분에서 선방을 했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CPI나 개인 소비 지출이 2분기 2월, 3월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상승률이 축소 보이고 있거든요. 상승률 자체가 하락을 네, 한다? 근데 일단 임금은 그것을 좀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페드의 통화 정책 정상화를 지지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근데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속도의 문제지 네. 정상화의 경로에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저거는 그 유가는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유가는 최근에 이제 공급 쪽에서 지금 달러화보다는 공급 사이드에서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의해서 40불대 중반 밑을 내려갔다가 다시 40불 후반으로 올라왔는데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감산이나 뭐 최근에 사우디가 수출량을 좀 줄이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조금 같이 작용을 하면서 40불 후반까지 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드라이빙 시즌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수요가 조금 올라올 수 있는 시기에는 점차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철광석도 사실은 작년 말에 한 70달러대까지 갔다가 톤당 지금 한 60달러 밑돌았었죠. 최근에 50 몇 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또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소재 쪽은 지금 다시 다 지금 그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라고 보면 이제 자, 이 정도 얘기해 보고 나면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점검을 좀 해볼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일단 기조연설을 드라기가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드라기는 지금 6월 마지막 주에 그 포르투갈 연설에서 사실 좀 언행이 불일치했죠. 유럽은 전체적으로 매크로만 보면 아직 비둘기인데 몸통은 비둘기인데 네. 갑자기 매 언어를 구사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한번 줬고 7월 달에는 또 반대로 페드가 몸은 누가 봐도 지금 전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는 이제 강력한 긴축을 하는 나라인데 몸은 맨데 옐런은 이제 비둘기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양대 중앙은행이 지금 언행이 약간 불일치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금시장에 혼란을 줬는데 그 뒤로 이제 세컨더리 이코노미라고 할 수 있는 그 둘과 또 직접 교육을 하는 뭐 캐나다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뭐 BIS에서 얼마 전에 여력이 되면 금리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군에 들어가는 한국도 거기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캐나다 같은 나라는 7월달에 금리 인상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이나 기조는 지금 당장 조금 뭐 기저효과나 이런 것 때문에 물가가 빠져서 그거에 대해서 옐런 의장이 조금 노비시한 발언을 해주긴 했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큰 기틀 자체는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에서 바뀌지 않았고 이번 잭슨홀에서는 그 정도를 확인시켜주는 단계로 들어갈 거다. 그러면 거기 제일 핵심 백그라운드는 뭐가 돼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물가는 헤드라인 원자재 가격에 좌지우지되는 헤드라인 물가보다는 네. 임금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근원 물가가 올라가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추정해 본 바로는 기저효과를 먹어서라도 근원 물가는 올해 상반기부터 좀 더 미리 빠졌다가 네. 지금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근원 물가는. 그러면 이제 이번 3분기에 유가도 이렇게 조금 회복됐고 원자재 가격들도 지금 뭐 중국 수요라든지 이런 게 좀 생각보다 중국 경기도 좋았잖아요. 네. 그런 게 아우러지면 통화 정책의 전체적인 큰 틀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은 또다시 이제 업사이드 쪽에 대한 기대 쪽으로 넘어가지 않겠냐. 2분기에는 페드가 그렇게 호키시하게 얘기할 때 미국 10년 금리는 데이터가 기대만큼 안 나온다고 해서 2.1%까지 빠졌었거든요. 네. 지금 옐런이 약간 도비시하게 얘기한다고 미국 10년 금리가 그렇게 안 가요. 이제 아까 저희가 짚어봤듯이 여기서 이제 뭐 인플레 기대라든지 근원 물가 같은 게 조금만 자극받으면 페드는 올해 약속한 경로 정도는 지켜줄 것 같고요. 네. 유럽도 이제 지금 이렇게 풀어주던 돈 600억 유로 정도 월 풀어주던 돈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번 잭슨홀에서 그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간다 정도는 얘기할 거고 10월 22일가 아마 세부 안이 다 결정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 22도
앞으로 이제 자산 축소라든가 이런 거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는 가는데 얘기를 할 거다. 네, 하는데 유럽은 어차피 미국식의 테이퍼링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네. 테이퍼링 할 때 매 FOMC마다 뭐 100억 달러 이상씩 줄여가지고 딱 1년 내에 끝내버렸잖아요. 네, 끝냈죠. 근데 유럽은 지금 택하는 방식이 조금 더 세밀하게 빅푸시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한 번 200억 이 정도 줄여가지고 금융시장 여건 보고 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번 4분기 줄이는 게 뭐 지속적인 테이퍼링으로 연결되기보다는 줄여놓고 또 한 반년 정도 또 지켜보는 텀은 갖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들 많이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신을 연구원. 네. 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잭슨 홀이 지금 가장 포커싱은 되어 있지만 네. 드라기가 9월 첫째 주에 ECB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기는 어렵고요. 네. 분명한 건. 그리고 물가 계속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페드가 제일 앞장서서 나가고 있고 그다음 ECB, 그다음 BOE 그 밑에 이제 뭐 세컨더리 컨트리들이 이제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두 번째가 ECB인 이유가 유로존의 경기 확장세가 올해 가장 좋았단 말이죠. 좋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은 달러화의 약세를 야기했고요. 네. 상대적으로 유로존의 경기가 확장세이기 때문에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근데 물가는 상반기에 생각보다 오르다가 말아서 다시 떨어졌는데요. 네. 유로화가 강세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물가 인플레이션 타겟 범위를 달성할 수 있는 시기가 지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환율이라는 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뭔가 시나리오대로 탁탁탁 진행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는 뭐 우리가 두 번째로 그 통화정책 정상화 따라가는 건 자기네들도 인지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국채 매입하는 것도 여러 가지 국가들마다 비율이 있는데 이제 매입할 거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할 거는 예상하고 있지만 물가나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감하게 진행하기에는 네. 조금 시간을 보면서 9월 FOMC도 보고 10월 달에 갈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9월 FOMC로 가서 이 소장님. 네. 뭐 지난번에 이제 미국 고용 지표 나오자마자 바로 나온 얘기가 야 이거 9월에 자산 축소 아니라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이 소리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을 해요 안 해요? 자산 축소는 계획대로 해요 안 해요? 9월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대충 시장의 컨센서스나 뭐 이렇게 가격으로 반영되고 있기로는 컨센서스가 그렇다는 얘기죠. 9월에는 어차피 소위 말하는 양적 긴축, 대차대표 축소 네. 들어갈 것 같다. 재투자 이제 줄여나갈 것 같다. 네. 그리고 뭐 애초에 말한 3번 금리 인상 금리 올리는 것 중에 2번은 했는데 그렇다면 뭐 한 12월 정도 아닌가? 요 정도까지인데요. 네. 요 정도까지. 거기 얼마 전까지였었죠. 예. 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시장 그 우리 윤 팀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드라기도 그렇고 옐런도 그렇고 즉 20이나 연준이 자꾸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시장을 그렇게 하는데 또 시장은 또 시장대로 여기를 갖다가 완전 말을 말 같지 안 여겨요 보면. 심지어 그린스펀도 막 씹혀요. 네, 맞아요. 최근에 그린스펀이 했는 얘기가 주식 버블 아니다. 네. 버블로 말하면 채권 버블이다. 네. 채권 가격이 너무 높다는 얘기니까 이거 금리가 왜 이렇게 안 오르냐. 네. 그 양반 옛날에 그 유명했던 커넌드럼 네. 자기 뭐 따박따박 올리는데 오히려 시장 막 금리 떨어지고 네. 뭐 그런 경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그거 같아요.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여기 우리 채권 고수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저도 민망합니다만 어쨌거나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고 네. 앞만 봐도 네. 쟤들 금리 올린다 하는데 블라핑 걷고 거기다가 심지어 시장에는 또 상당히 그 중앙은행들 갖다가 이렇게 배관시하고 좀 의심하는 세력들 가운데는 이런 얘기 합니다. 쟤들 진짜 인플레를 원할까? 아주 노래를 부르는데 인플레 목표치 2% 해놓고 제발 좀 그렇게 유가도 좀 적당히 올라주고 뭐 그는 뭐 코아 CPI도 좀 올라주고 그렇게 해야 진짜 2% 오면은 인플레가 2%인데 인플레가 2%고 이론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성장 한 3%하고 인플레가 2%면 금리 명목금리 5%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늘 얘기하시는. 늘 얘기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교과서적인 교과서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도 그렇고 요즘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국이야 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전제 조건은 금리는 중국은 별일 없다.
시진핑 저기 2기 진입할 때까지는 그렇다고 합니다만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죠. 어느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디든 그 경제 주체에 GDP가 이만한데 그 나라 전체의 빚이 GDP 한 3배 된다고 생각해 보시죠. 네.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금리가 1%라도 예? 금리가 1%라도 3% 성장해 갖고는 이자도 못 갚. 이자 내고 없는 거예요. 또. 이자 내고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진짜 2%의 인플레이션이 왔으면은 그러면 도대체 명목 금리가 얼마나 가야 되는 겁니까? 그랬을 때 감당이 되냐 말이죠. 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쟤들 저 뻥카야. 쟤들 진짜 겁내는 인플레 오는 게 겁나는 거지. 네. 지금 이 빚에 이렇게 저질러 놓고 여 진짜 인플레가 와보면 웃잘라고요. 네. 예. 그러니 또 그때쯤 되면 인플레가 안 오게 하려면은 또 뭔 짓거리를 했으다도 또 달러를 또 세게 한번 끌어올리겠죠. 그렇게 해서 뭐 커머디티 좀 주저앉히고 네. 뭐 그런 식의 시나리오도 없잖아. 근데 그러면 원래 얘기했던 그 9월 자산 축소, 12월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그대로 갈 거다? 뭐 그대로만 가준다면은 시장은 별 탈 없겠죠. 왜? 네. 맞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네. 이빨 꽉 물고 있으니까 지금.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안 되면 오히려 또 헷갈리기 시작하고. 오죽하면 제가 오늘 여의도에서 들은 얘기가 아니 뭐 김정은이든 트럼프든 좀 쏴라. 어느 쪽에서 그냥 가볍게 한 방 쏘고 끝나자. 그러면 하루 이틀 빠지고 끝내버리자. 장도 간다. 네. 이런 얘기고. 네. 알겠습니다. 연준 그거 해라. 양적 긴축 뭐 언제 하지 말고 한번 시작해봐라.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예. 저기 윤여삼 연구는 어떻게 봐요? 저희도 경로대로 간다? 네, 저희도 지금은 뭔가 크게 이견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드라기도 6월달에 그렇게 미니 턴트럼을 만들고 나서는 그 뒤에 꽤 수습 발언을 했거든요. 네. 이번에도 유로화가 미리 강해진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도 있을 거고 중앙은행들이 여기서 튀는 행동들을 하지는 않으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미국 어떨 것 같아요? 연은 뭐 원래? 이제 임기 뭐 연장 이거는 뭐 제가 뭐 관여할 수 없지만 기본 네. 일단은 뭐 통화 정책이라도 재정 정책의 기대를 너무 충족 못 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무난하게 가는 것이 일단 미국 경제의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데 일조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저기 자금 시장이 그렇게 간다 그러면 주식 시장은 더 달려요? 연말까지? 저는 근데 미국이 금리 올려야 12월이고 뭐 구태여 뭐 9월달에 뭐 자산 재투자를 축소할 이유가 뭐 있는가 싶어서요. 아니 9월달에 자산 축소는 할 텐데 돌아오는 거는 이제 연장 안 해주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꼭 뭐 9월이어야 되는가 이런 거죠. 아 9월에 아닐 수도 있다? 예. 정말 문구 하나가 나와서 지금 네. 이제 뭘 유력하게 보는 건데 상대적으로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은 다 영문학자인 것처럼 요즘 영문학 써 있잖아요. 무슨 뭐 행간의 뜻이 중요하다. 뭐 연애하는 것도 아닌데요. 네. 뭐 마디마디 언어를 뭐 relatively 순이다. 네. 그래서 그게 연내 9월 뭐 이렇게 된 건데 네. 물가 지표 안 따라오고 있고요. 뭐 매크로 지표들이 이렇게 나이스하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럼 뭐 아직 18년도에 예산도 정해져 있지 않고 부채한도 협상도 남아 있고 물론 양쪽 다 공화당이 잡고 있어 금방 끝날 거다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오히려 힘들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뭐 9월에 꼭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9월에 안 할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러면은 여전히 금리 바닥에 붙어 있고 언젠가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러면 투자 좀 더 해보자라는 시각이 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뭐 제 주관대로라 본다면 뭐 자산시장 아직은 주저앉을 때 아니라 보고 있고요. 설사 9월에 올렸다 하더라도 시중금리 안 따라 올라갈 것 같아서 네. 저는 뭐 예 그냥 시장은 더 달린다. 추산 주식 하고 싶다. 더 달린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짚어보고 가죠. 옐런은 지금 경기 확장 국면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뭐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뭐 그러고 있다. 이러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뭐 로렌스 서머스요? 네. 이제는 장기 침체 국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장기 침체인지 아니면 장기 하강인지, 그러니까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는 건지 반박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들 보고 계세요? 뭐 이분은 뭐 항상
그 페드의 비둘기파적 통화 정책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리셨고, 서머스가. 네. 그리고 재정의 역할을 중요시 여기셨기 때문에 네. 뭐 일단은 뭐 그 부분을 깔고 가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뭐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시장이 안 좋다 이게 아니라 뭔가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에 그 지표에서 나타난 부분이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존에 봐왔던 지표들이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특히나 뭐 좀 이따 우리가 외신에 뭐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지만요. 네, 얘기해 보세요 그냥. 일단은 뭐 이 정도로 양적인 고용 시장이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센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이 이렇게 질질 끌어오냐. 지금 도대체 뭐 2013년도 5월달 테이퍼링 발언 이후부터 그때도 못하고 그 다음에 시작해서 1년 동안 끌고 1년 있다가 금리 인상하고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페드에서도 어떻게 보면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부담감,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 올 초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지표 좋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살펴보면은 뭔가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구조적 장기 침체 이론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인구 구조나 여러 가지 뭐 수요가 더 이상 팽창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관해서 분명히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뭐 특히나 또 뭐 워낙에 4차 산업혁명 이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죠. 네. 그런 부분도 사실 인간의 그런 소비 욕구나 우리가 어떤 뭐 내구재도 뭐 예전에는 이렇게 사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강했다면 지금은 또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시점으로 도래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유의미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유삼 연구원도 장기 하강 국면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분수령은 저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즉 글로벌하게 과잉저축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과잉저축을 했다라는 건 가게는 안 먹고 기업은 안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불안하니까 모아둔 돈이고요. 금리가 떨어지는 국면에서 저축률이 늘었다는 건 확실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모아놓은 돈인데 지금 미국은 막말로 경제지표 딱 하나만 보라면 임금만 보고 매달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 원천 소득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가 되면 저축 지금도 과도하게는 저축을 더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 과잉 저축에서 이미 이제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그 뭐 고령화라든지 다른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미 충분히 쌓아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선순환돼서 풀려나면 이게 금융위기 이후 계속 이어오는 이 재고 사이클, 재고 한번 소진하고 쌓고 그리고 더 좋아질까 하면 또 무너지고 네. 이 국면을 뚫으려고 하면 그 모아놓은 돈이 풀려 나와야 되는 뭐 게 제일 있어요. 그게 제일 맨이라고 보는데 그 출발점을 뭘로 볼 거냐 그 시작점을.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그 원천 소득에 대한 확보가 되면 진짜 미국이 그 가계 순자산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금융위기 전 수준보다 지금 높아져 버렸거든요. 주식하고 부동산으로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근데 저축률은 그때 2%였는데 지금 6%예요. 말 그대로 그때 소비를 아니 저축률 6%요? 네, 무슨 지금 뭐 미국이 개발도상국이야? 아니 뭐 거의 뭐 아직은 높은 수준이라는 건데 거의 4% 제가 6%는 이전 수준이고 지금 한 5%좀 언저리인데 네. 그래도 아, 예전에 그래도 지금 개발도상국이지. 가게가 웰스 이펙트로 돈 벌었던 거에 대비해서는 현저히 돈을 안 써요. 그 가장 그 출발점이 저는 원천 소득인 임금부터 늘면 저축을 덜하면 거기서 이제 가게와 기업이 쓸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이 크죠. 그러면은 이제 레리 서머스가 틀리는 거고요. 근데 레리 서머스는 봐라 임금도 아직 탄력적으로 못 느는데 그거 갖고 아직은 그런 구조적인 침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확인의 시간이 필요한데 내년이 제일 분수령일 것 같아요. 내년에. 내년쯤에? 내년에도 임금이 안 올라가서 지금 과거에는 자연실업률이면 4%대 임금이었는데 지금 2%대 임금은 계속 끌고 가서는 저축률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무슨 뭐 예정된 이벤트 같은 거 있어요? 다음 주 혹시 신월연구원이 승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실망했는데 네. 임시 공휴일 지정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그건 실망이야. 나도. 15일. 아, 예. 14일. 나도 실망이야. 네, 뭐 GDP 어느 좀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나올 게 별로 없네. 네, 뭐 봤는데 네, 수그레 지표. 네, 그래요? 이벤트도 없고? 예. 뭐 지방 연준 총재들이 뭐 나가서 연설하는 거 말고는 뭐 큰 틀에서의 이벤트나 뭐 지표는 저 휴지기에 들어서는 한 주입니다. 그냥 트럼프 트위트만 들다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뭐요? 제가
8월 16일부터 네. 나프타 재협상이 시작됩니다. 아 맞아. 네. 근데 그거는 결론은 그때는 아무것도 안 나기 때문에 결론은 안 이슈는 안 나는데 되지. 일단 협상을 시작해서 16일부터 20일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이제 얘기는 의회가 나오겠지. 지금 휴직이니까 네. 뭐 할 수는 없는데 일단 시작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거기서 뭔가 트리거가 또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메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